올해로 39. 결혼한 지는 8년째다.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난 첫인상은 밝고 배려 깊고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다만 연애 초기부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아내는 처가 식구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깐깐한 엄마, 의존적인 오빠, 가족끼리 다 나누고 서로 많이 의지한다는 집. 처음엔 그냥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라 여겼다. 가족들 사이가 좋구나, 든든하겠구나 생각했다. 나는 외동이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북적거리는 가족이 어쩌면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혼 준비에 들어서며 뭔가 조금씩 이상해졌다. 예물은 간단하게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런데 예물 고르러 가는 날 장모님이 먼저 명품 매장을 고르더니 말하셨다.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아무거나 살 순 없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쪽 체면이 서죠. 그 순간 아내는 장모님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저런 거 잘 안 사잖아. 이번엔 그냥 하자. 그렇게 내 카드로 브랜드 반지 명품백이 결제됐다. 나는 말없이 사인했다. 결혼이란 게 이런 거겠지 하면서. 결혼식장 예약도 비슷했다. 처가 쪽에서는 비용은 50대 50으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막판에 식대와 부대 비용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은 70%가 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처가 쪽에선 아예 일부 항목은 너무 당연하듯 빠져 있었단다. 친구들은 내가 결혼을 하는 건지 입양되는 건지 어이없어 했다. 난 그 말들을 웃어넘겼다. 그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 결혼 후 첫 명절이었다.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이번 명절은 처가 먼저 가자고 말했다. 나는 순순히 수긍했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결혼이란 게 원래 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처가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온도가 달랐다. 반가움보다는 그들의 기준으로 날 가늠하는 시선이 먼저였다. 거실을 지나며 들려온 장모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난다. 어머, 사위 왔네. 어쩐지 조용하더라니. 우리 딸이 심심하겠다. 그 말에는 반가움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저 우리 딸은 활기찬데 저 사위는 참 재미없다는 그 무언의 평가. 나를 본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력을 보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처형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부 요즘 연봉 좀 올랐죠? 우리 동생이 요즘 얼굴이 반짝이던데.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존재의 척도였고 그들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되며 하나씩 쌓였다. 그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능력 평가 대상이었다. 내 생일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내조차 저녁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았고 그날 집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다. 그렇게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장모 생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외식 자리가 잡혔고 나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식사비는 늘 내 몫이었고 오늘은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자는 말이 당연하게 들려왔다. 그날도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그런 일이 설, 추석, 어버이날, 심지어 처형 생일까지 반복됐다. 그 집안의 모든 기념일은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정작 나의 기념일은 그들 모두의 달력에 없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남이 잠깐 백수 상태인데 생활비를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는 장인의 보험료, 장모의 건강검진, 처형아이의 학원비까지 하나씩 늘어났다. 처음엔 미안한데 이것만이라던 말이 나중에는 아무 말도 없이 자동이체로 변해 있었다. 아내는 내 통장을 가족 공동자산이라 여기고 있었고 나는 어느새 그 집안의 무한 신용카드가 돼 있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날은 따로 있었다. 퇴근 후 우연히 통신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내 이름으로 된 낯선 휴대폰 번호 하나가 보였다. 처형의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내 동의 없이 개통된 핸드폰. 그날 밤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언니가 급했다잖아. 잠깐 쓰는 거야. 오빠 이름이면 요금도 싸게 나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안의 이름 없는 스폰서였고 편리한 금융수단이었다. 어느 결혼기념일? 나는 소박하지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작년엔 넘겼고 올해는 챙기고 싶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내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저녁은 거기 가야 해. 예약을 취소하고 나는 장모님 집으로 갔다. 그날도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끌려갔고 부침개를 굽고 상을 차렸다. 장모는 내 옆에 앉으며 웃었다. 사위 하나 덕분에 우리 집이 평온하네.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없었다. 그건 누군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쓸모 있으니까 하는 웃음이었다. 식탁에 앉은 나는 그날 처음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디쯤 놓여있는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았다.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고 오래 묵혀둔 비상금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급여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 나는 그 집안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탈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급여는 새 계좌로 들어갔고 생활비는 내가 직접 현금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엔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곧 불편함으로 번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했다. 장모님 생신이 또 돌아왔다. 당연히 잡힌 외식 자리에 나는 가지 않았다. 오늘은 약속이 있다며 처음으로 거절을 했다. 그날 밤 아내는 화를 냈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내 생일도 기억했겠지. 그 이후부터 아내는 달라졌다. 자주 혼자 처가에 갔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다. 주방에 남겨진 도시락 용기, 세탁기에 돌려지지 않은 빨래들. 모든 게 혼자 사는 집 같아졌다. 나는 일찍 퇴근해도 혼자 밥을 차렸고 주말이면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 나도 좀 생각이 필요해. 어이없게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생각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비운 것이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웃었다. 오히려 가벼워졌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는지도 모른다.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조용히 나로 돌아가는 것.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협의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말에 어조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었는지 자료 준비해서 오세요라는 말만 남겼다. 나는 한 장 한 장 정리해 두었던 지출 내역들을 인쇄했다. 처가로 나간 생활비, 휴대폰 고지서, 결혼기념일 예약 취소 내역, 그리고 장모 생신날 찍힌 부침개 사진까지.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고 곧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래? 우리 가족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우리 가족이었지만 난 니네 가족의 지갑이었어. 그날 이후 더는 큰 소란도 없었다.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지금은 혼자다. 조용한 방, 내 마음대로 고른 식탁, 누구도 내 카드에서 돈을 빼가지 않는 계좌. 처음으로 내 삶을 내 것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 누구의 사위, 누구의 형부가 아니다. 그냥 나다. 나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들을 가족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따뜻한 말 대신 계산기부터 꺼내들었고 정 대신 청구서를 보내왔다. 생일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명절이면 어김없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장모의 생신, 처형의 기념일, 처남의 취업 준비, 그 모든 날이 내 지갑을 여는 날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내 존재를 줄여갔다. 아내의 말은 늘 이랬다.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다. 가족이라면 왜 나만 내줘야 했냐고. 왜 그 가족 안에 나는 없었냐고. 결국 나는 조용히 내 자리를 내려놨다.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잡아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기에. 처음엔 두려웠다. 그들이 사라지고 그 집에서 벗어나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알게 됐다. 진짜 무서운 건 혼자가 아니라 계속 함께 있으면서도 무시당하는 삶이었다는 걸. 지금의 나는 혼자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그 어느 날보다 숨쉬기 편하다. 이제 나는 내 카드 명세서를 보며 놀라지 않는다. 이제는 내 생일을 혼자 챙기지만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아무도 내 등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위, 형부 ATM으로 살던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숨쉬는 사람이다. 막장이라 불린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내 길을 찾았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웃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웃고 있는 그들 속에서 울고 있었던 건 나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울지 않는다. 이제는 단단해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막장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 그리고 이 영상은 누군가의 어제이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오늘을 말하고 있다. 막장센터는 오늘도 현실을 마주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